전 세계 최고의 부호들이 왔을 때 앞에 이제 경매를 놓친 다음에 얼마나 저거 샀어야 했는데 못 산 안타까움을 이제 다음 경매에서 사라는 어떤 그런 그들의 전략적인 계산이거든요. 어쨌든 이 작품이 처음 나온다고 했을 때 떠들썩했던 까닭은 뭐냐면 요거는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 크리스 경매에서 이거를 얼마에 팔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이 당시에 대략 한 1200억 정도 되는.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에 낙찰될지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최종 낙찰가가 이게 1960억이 나와요. 이 그림이. 1960억.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계시면은 그림 사이즈는 대충 짐작되시죠? 얼마나 사이즈인지. 그래서 옆에 이제 사람 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1960억에, 이 1960억이면 혹시 저기 강남에 사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1960억이면요. 강남 사시는 그 아파트 한 동 정도는 살 수 있어. 한 동을. 이 그림 하나로. 그리고 1960억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낙찰자가. 1960억은 이거를 소장하고 있던 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그거를 운영을 했던 크리스티 경매도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낙찰가에 20% 전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큰 거 한 방 빵 터뜨릴 때마다 그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세일하려고 그 밑밥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사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브로셔뿐만 아니라 언론에 뭘 흘리고 혹은 직접 살만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걸 살면 당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 여하튼 그 경매 세상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놀란 게 이 작품 딱 보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딱 보는 순간에 다들 그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이걸 이쪽으로 해야겠구나. 이 작품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그 생각 들으시지 않아요?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냥 딱 보는 순간 그림 처음 보시는 분도 이게 피카소 작품 아닐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처음 보는 순간에? 네. 그래서 저는 피카소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놀랍게도 이거 피카소 그림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피카소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196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이제 감도 안 잡히는 그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196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왠지 1960억짜리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부여가 되면은 그전에는 그림인가 보다 좀 희한하게 그렸는데 1960억이라니까 어머 뭐 내가 지금 놓치는 게 뭐지? 어머 이게 뭐지? 뭔데 이게 1960억이나 하자고 이 1960억의 가치로 그림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아직도 현대미술에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이게 정말로 1960억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림인 건지 아니면 1960억에 낙찰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로 그림을 해석하라는 건지. 그래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예요. 피카소는 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까라는 거. 피카소는 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까?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 미술 이렇게 그 전시회라든가 미술관 가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지 않으세요? 화가들이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린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쁘고 잘 그린 그림이 이제 많이 없다라는 생각. 이제 이런 류의 그림들이 대단히 많죠. 이런 어이없는 류의 그림들이. 어. 피카소는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을까요? 피카소가?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뭐? 이게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저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바르셀로나에 가시면은 피카소 미술관이 있거든요.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에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어. 크기가 대략 액자까지 하면 거의 높이가 2m가 되는 큰 대작 중에 하나예요. 제목은 첫 영성체란 작품. 이거 처음 보는 순간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 와, 처음에 사진인 줄 알았어요. 미술관 가가지고.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그 앉아있는 첫 영성체를 받고 있는 어린 소녀부터 시작해서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님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소년까지 뭐가 되게 인상적으로 와닿냐면 이 흰색의 움직임. 여인의 순백의 드레스, 흰색의 재단 그리고 켜져 있는 촛불이 딱 보는 순간에 그거 아세요?
그림 속에서 성스러운 이렇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느낌? 그래갖고 와, 그림 엄청 잘 그렸다. 라는 그림 중에 하나가 처음 느꼈던 게 요거였는데, 더 놀라웠던 건 이 그림을 피카소가 15살에 그려요. 음,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걸 네. 15살에 그려요.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놈이 왜 이렇게 그렸냐 이거. 이렇게 그림 잘 그린 놈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정도 얘기가 다는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 피카소는 이렇게 잘 그리는 놈이 이렇게 그렸을까? 개인적 취향으로 여쭤볼게요. 요게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이놈이 마음에 드세요? 요놈? 1번? 2번? 2번. 다수결로 할 거예요, 저희? 1번이 마음에 드세요? 2번이 마음에 드세요? 아, 그림 보실 2번. 때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림 항상 보실 때 유용한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냥 보지 마시고요. 처음 보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집에 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아요. 어떤 그림을 보셨을 때 이 그림을 내 뒤에 있는 그림이 너무 화려하구나. 보기 알겠죠? 좋아요. 보기 좋아요. 어. 여튼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른데 다시 이야기를 돌리면은 자, 어떤 게 잘 그린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잘 그린 그림이라는 생각? 이놈? 아니면 이놈? 어떤 게 잘 그린 그림 같으세요? 이거? 이거. 참 말하기 두 참 번째. 애매하죠. 분명히 요즘 시대는 이게 잘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미적 관점은 이놈이 잘 그린 그림 같다라는 거. 예. 그거를 이해하셔야지 이제 현대 미술과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그림 잘 그린 놈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정도 그리면요, 저는 이런 류의 그림을 계속 그렸을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 정도 그린다면, 사람들이 보면서 오 하지 않았을까요? 오, 이 사람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잘 그린다. 음. 근데 이훈 잭슨 저번에 이제 마티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이런 그림 그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걸려요. 심플하게. 미술계 회학의 큰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만 하는 사건. 사진기가 나오거든요. 예. 사진기가 나오니까 되게 뻥지는 거죠. 왜? 아니, 사진기보다 어떻게 더 완벽하고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담아요? 화가가. 사진기는 단 몇 초면 끝나는데 화가는 그걸 해내기 위해서 수십 년의 훈련과 공방에서 연습을 하고 색채를 다루고 대생을 그리고 하는 무수한 훈련을 바탕으로 그런데 사진기는 몇 초 만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화가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회화는 뭐야? 라는 거. 회화는 뭐야? 라는 화두. 그래서 저번에 마티즈는 어떤 화두를 그 화두에서 뭘 던졌냐면 야, 회화는 색채야 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색으로 어떤 대상을 이렇게 그리는 게 회화가 아니라 색 그 자체를 그냥 자유롭게 표방해서 캔버스에 펼치는 거. 그래서 색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 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즐거움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는 게 마티즈의 회화 세계고 그게 현대미술의 시작이에요. 뒤에 있는 애처럼. 음. 뒤에 있는 거는 어떤 형태 속에 담겨 있는 그 색이 주는 어떤 즐거움, 그 감각을 느끼는 거거든요. 마티즈 그림은. 이해 되시겠죠? 문제는 피카소가 어, 요 그림에서 이제 이 그림으로 변하는 그 그림의 이제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정형화에 대한 전통적인 그림이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시도하게 돼요. 이런 이상한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하냐면 요거는 피카소가 파리로 건너간 다음에 원래는 피카소는 스페인 태생인 걸 알고 있죠. 원래 네. 스페인 태생. 그럼 네. 피카소가 네. 파리로 건너간 다음에 그의 그림이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왜? 파리 가서 봤더니 뭐 분명히 자기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린 자기도 천재라고 알고 있었는데 파리는 당시에 문화예술의 중심지잖아요. 막상 가서 보니까 어머 이렇게 그린 애들이 수두룩 빽빽이야. 이해되시겠죠? 15살의 피카소는 그 경쟁자가 없지만 20살에 나온 피카소는 경쟁자가 20살이 아니라 모든 화가들이죠. 그러면 이 화가들을 뛰어넘는 뭔가를 그리지 않는 이상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위치에 처했다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어디에 이방인이잖아요. 피카소는 스페인에서 건너온 이방인. 근데 이미 파리에는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거장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 거장들 상대로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리면 전혀 씨알도 안 먹히겠죠. 왜냐면 그 전에 봐왔던 그저 그런 그림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당시 인맥도 없고 그리고 스페인에서 건너온 이방인이었고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였다라. 그래서 그 시기에 그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이 작품부터 사실은 이제 피카소의 그림 세계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제목 뭘까요? 네. 이 제목 뭐처럼 보이세요, 이거? 눈물 젖은 빵. 오! 나중에 틀어야겠는데? 그러네요. 눈물 젖은 빵? 을 먹는 청년. 눈물 젖은 빵. 제목 한 번씩 지어보세요. 아,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건 보세요. 고전의 특징은 이미 주제와 소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목과 주제가 뭐랄까 픽스가 돼 있는 그림이에요. 고전은. 그래서 그 어떤 화가가 얼마나 많은 연출과 상상력과 아름다운 색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아름다움을 전해주냐가 고전은 가장 중요한 거였다면 현대미술에 들어와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주제와 제목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내가 어떤 게 느껴지거나 난 이 작품이 뭐처럼 생각된다라고 내 스스로 이렇게 그 뭐랄까 주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제목을 다는 것도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씩 달아보세요. 제목 뭘까요? 혹은 그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울해요. 되게 우울하다는 힘들어 보여요. 사는, 힘들어 네, 보이죠? 사는 게 힘들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림을 좀만 자세히 보시면 왜 사는 게 힘든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좀만 자세히 보시면은 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푸른색인지가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하나 단서 있는데. 벽. 응? 좀만 잘 보시면 보이는데. 자, 이 사람 잘 사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 같으세요? 가난한 사람 딱 봐도 그냥 같죠. 궁핍하고 가난하고 찌질하게 사는 사람 같죠?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눈을 보세요. 보이시죠? 장님이에요, 장님. 장님. 아, 그러면 이제 그림이 좀 더, 이게 그림이 그거겠구나. 그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장님이 한 손에 빵을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손을 더듬더듬 하면서 뭘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찾는 거죠. 뭘. 어. 그리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장님이 느끼는 세상 그리고 그 장님이 처해 있는 어떤 심경이 이 푸른색, 청세기 시대라고 불렸던 이 푸른색으로 피카소가 쫙 하고 그림 안에다가 그 암울한 그 감각을 이렇게 깔아놓은 그림.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어떤 장님을 보고 그린 걸 수도 있고요. 피카소 그림의 특징은 이게 있어요. 피카소는 어떤 대상을 눈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데생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색을 집어넣는 화가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부터 분명히 모델로부터 영감을 얻으면은 대략적인 스케치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상상력으로 그걸 완성시켜요. 그래서 분명히 장님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었겠지만 단순히 장님이 느끼는 그 절망과 그리고 비참한 삶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당시에 피카소가 20살 초반에 파리 가서 겪었던 자기가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암울함이 여기 담겨 있던 작품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잖아요. 왜?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라는 화두. 본인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상황은 되게 암울하죠. 그러지만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한다? 눈에 보이는 그림이 아니라 내가 감각하는 그림. 내가 느끼는 어떤 내 마음으로 느끼는 그거를 화폭에다가 옮겨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작품 세계에 대한 해방 선언서 같은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작품이었다고. 그리고 그냥 이 그림을 통해서 느껴지잖아요. 피카소가 어떤 당시에 삶을 살았구나. 피카소 당시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디에 살았을까요? 파리 왔을 때. 좋은 데 못 살겠죠.
좋은데 못 살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노동자라든가 율랑녀라든가 아니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파리에. 파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거대한 도시로 이제 탈바꿈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마치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서울을 향해서 한양을 향해서 끊임없이 젊은이들이 어떤 그 서울의 달을 꿈꾸고 이렇게 갔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파리에도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죠. 파리 18지구. 몽마르트. 몽마르트. 그래서 당시에 피카소뿐만 아니라 가난한 예술가들이 다 모여 살았던 것 중에 그 하나가 이제 몽마르트였고 거기에 세탁선이라는 예전에 이제 세탁을 하기 위해서 쓰였던 공장, 이게 폐허 같은 곳에 이렇게 그런 예술가와 어떤 문학가와 시인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뜻이 맞는 애들끼리 새로운 어떤 미술과 예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을 때 그렸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당시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림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그림이 재밌어요. 피카소 그림은 마티즈 그림이랑 약간 다른 게, 마티즈는 조금은 뭐랄까 초월적인 어떤 예술을 해요. 자기 어떤 삶을 고스란히 투영시키지 않고 어떤 예술가의 철학과 사색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피카소 그림의 특징은 대단히 가전적인 요소가 많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느꼈다라는 게 그림 속에 많이 투영되는 게 피카소 그림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어려웠던 시절의 그림이 이런 형태의 그림이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절의 그림을 보통 이제 피카소가 워낙 오래 살거든요. 피카소가 93년을 살아요. 93년. 피카소가 언제 죽은지 아세요? 1973년. 그래 나중에 저도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가장 골치가 되는 화가 중에 하나가 피카소예요. 작품이 너무 많아서. 작품이 너무 많아요. 우선은 작품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이 작품이 아까 보신 것처럼 다 천문학적인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소유권이 다 달라요. 그리고 문제는 죽은 지 우리나라는 70년이 넘어야지 그 작가의 작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죽은 지 아직 70년이 안 됐죠, 피카소가. 얘기는 뭐냐면 작품 하나마다 이 작품 하나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고 컨택을 해서 이거 써도 되고 얼마를 지불하고 써야 하는 게 피카소 그림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혹시 현대미술책이라든가 어떤 책들 보실 때 생각보다 마티즈 그림은 대단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피카소 그림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책에는.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번거로워서 다들 이걸 못 쓰는구나 책으로. 그래서 2040년은 넘어야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피카소의 작품. 참고하시면 되고 인터넷상으로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작품 세계가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별로 삶의 어떤 시기별로 나눠서 이제 보통 피카소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피카소의 독창적인 어떤 시대가 열린 그 시기를 20살 팔이 넘어와서 그리고 그 시기를 그가 보여줬던 색깔을 통해서 청색, 암울한 청색, 절망과 그래서 청색의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다가 보세요, 그러면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 시끄러운 잡음이 저 말고 딴 데 들리는 거는 센서가 지금 뜬다라는 거. 어떤 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림 스타일 좀 많이 달라졌죠? 요거는. 두 개랑 비교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피카소 작품이요. 보통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고흐가 그림 많이 그렸을까요? 적게 그렸을까요? 고흐도 그림 엄청 많이 그리거든요. 고흐도 10년 동안에 900여 점을 그려요. 900여 점. 그러니까 10년 동안 900여 점 그린다는 거는 보통 유화 하나를 그리는데 짧으면 6개월에서 2년 걸리기 때문에 900여 점을 그리려면 정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계속 붓질만 해야지 그릴 수 있는 양이에요. 그게 900여 점이거든요. 피카소가 그려놓은 유화나 별 그지 깡그런 잡스러운 조각, 스케치 다 합치면은 피카소는 카운트 되는 게 45,000점이에요. 와. 그러니까 사실 피카소 작품, 피카소를 설명할 때 가장 어려운 건 피카소의 작품 세계가 아니라 어떤 작품을 컬렉션하냐가 가장 어려워요. 그 시기를 가장 대표해줘야 하고 그의 생애도 나와야 하고 그의 작품 세계도 보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시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에요. 미술 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고요. 이거는 달라졌죠.
뭐가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화면이 뭐, 밝아졌어요. 색채가.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색채가 나오기 시작하죠. 음. 그전에는 그냥 뭐랄까 무채색에 가까운 푸른색이었다면 드디어 밝은 톤의 색채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화사하다고 할 수 있는. 물론 제 뒤에 보이는 마티즈를 아직 쫓아갈 수는 없지만 피카소 또한 어떤 색채의 어떤 향연을 이제 그림 속에 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찌질하게 어려웠던 애가 왜 갑자기 색채가 화사하게 올라왔을까? 개인의 어떤 풍경의 변화와 상황적 변화가 이렇게 왔다는 거겠죠. 사랑을 했을까요? 예? 사랑을 했을까요? 예. 정확합니다. 피카소가 와서 이제 여자의 눈을 뜨기 시작을 해요.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20대 초반이니까요, 피카소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여자 올리비에 페르난도 올리비에라는 여자를 만나요. 물론 그가 만나는 대부분의 여자는 참고로 아셔야 할 게 대부분 다 모델입니다. 당시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모델과 그 화가 간의 그 육체적인 어떤 사랑과 어떤 스캔들은 피카소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화방이 다 그런 거였다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그의 모델이었던 페르난도 올리비에를 만나서 사람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게 그림에도 투사가 되겠죠. 바라보는 세상도 달라질 거고. 그래서 우선은 색채가 큰 변화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림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이거? 뭐 하는 애들일까요? 서커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피카소의 대표적인 작품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기존의 완벽하고 사실적인 고전적인 그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 인지하고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피카소의 어떤 정서와 감각이 대단히 많이 반영된 시기의 그림이고 더군다나 색이 밝아졌다 그래서 이걸 장밋빛 시대라 그래요. 아까 청색의 시대에서 드디어 사랑이 시작돼서 좀 더 다채로운 어떤 색감과 그림의 스타일이 달라진 거. 등장하는 인물들 다 누굴까요? 딱 서커스 고계단이라는 느낌도 있으죠. 서커스 고계단. 피카소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보세요. 이 그림 되게 커요. 참고로. 그러니까 피카소 유화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 큰 그림이에요. 이거는 액자까지 합치면 높이가 한 2.5m 됩니다. 대단히 큰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보면 진짜 멋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림은 큰 그림이 무조건 좋다고. 2.5m이기 때문에 진짜 앞에 있으면은 이 그림이 뿜어내는 되게 좋아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각적이에요, 그림이. 근데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드는 생각? 인물을 통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색감을 통해서 찾으셔도 되고. 있죠? 글쎄, 컬러는 다채롭게 썼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밝거나 그렇진 않고 우물하고 그렇죠. 좀 슬프기도 하고 하여튼간 좀 서글프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분명히 색은 많이 올라왔지만 요거랑 큰 예, 차이는 없죠, 아직은. 그러니까 네, 뭐가 느껴지는 예, 거냐면 분명히 사랑이 찾아와서 그의 심경적인 변화는 있지만은 아직 그가 예술가로서나 상황이 좋지. 예, 상황 자체가 여전히 대동소이한 어떤 좋지 상황이다라는 않다. 거. 예. 예, 근데 왜 하필 서커스 하는 애들 그랬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 당시에 파리에 서커스 공연이 대단히 많았고요. 피카소랑 친구들은 서커스를 보러 대단히 많이 찾아가요. 정말 좋아했대요. 이 공연 보는 거를, 서커스 공연을 보는 거. 그래서 서커스 관련된 사람들 그 고개 다는 그림을 제법 많이 그려요, 피카소가. 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선이 갔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전적인 어떤 요소가 강하다니까요, 그림은. 화가도 결국 네. 기술자가 아니었을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커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니까 평상시에 저런 옷 입고 다니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화려한 복장과 스포트라이트와 인기를 대단히 받고 있지만 실상의 그들의 삶은 무대 뒤에 내려오면은 비루하고 외로운 어떤 그들의 삶.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그림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 아까 이제 우울하다고 똑같이 느끼는 게 주위에 화려한 색채랑 입고 있는 그들의 옷의 색채랑 달리 주위에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있으면 대단히 황량한 사막 같은 느낌 드시죠. 네. 황량한 사막 같은 느낌 드시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떠돌이 같다라는 느낌.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을 통해서 피카소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이들은 천부적인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훈련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대단히 어렵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한테 시선이 간지 아시겠죠? 누구의 얘기니까 그게? 자기 얘기니까. 자기 얘기죠. 천재적인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지만 그 화려함을 갖고 있지만은 아직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무명의 어떤 화가로서 살아가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피카소. 그래서 피카소가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2m 넘게 그러니까 피카소가 천재적 어떤 예술성도 있지만 이 마케팅이라고 해야 하나 완전히 그 비즈니스를 되게 잘하는 양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림이 큰 거예요. 왜? 이걸 들고 살롱전으로 출품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살롱전을 출품해서 사람들은 살롱전은 뭐냐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화가들의 오디션장이에요. 오디션장. 거기서 좋은 그림을 이렇게 만약 전시해갖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면은 일약 스타로 오를 수 있는 그게 이제 살롱전이었는데 당연히 그림이 큰 게 주목받겠어요? 조그마한 게 주목받겠어요? 큰가요? 맞죠. 정확하게 이제 그런 것도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만큼은 너네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단히 혁신적이고 나름 도발적인 그림을 그렸어. 요걸 한번 너네 시선을 내가 사로잡아 볼게. 과연 너네가 이거를 알아먹을 수 있나. 그래서 요거를 친구랑 들고 낑낑대면서 1905년에 도톤 살롱전에 이제 들고 가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막 볼 거 아니에요. 어떤 그림 들어가 있나.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웃는 거죠. 여전히 너네는 예전의 양식으로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씩 비웃으면서 자신있게 이제 자기 그림을 정중앙에다 걸라고 할 때 어떤 작품 앞에 딱 서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한 대 망치로 맞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 나도 나름 도발을 하고 혁신을 했는데 야, 이 그림 앞에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고전적이고 퇴보되어 있는 전혀 하나도 혁신하지 못한 그림이구나라는 그런 충격적인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보다가 결국 자기 작품을 출품하지도 않고 이걸 고스란히 들고 자기의 화실로 돌아와요. 분명히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야망 넘치는 화가로 생각했는데 그런 그한테 선빵을 안겼던 화가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마티즈예요. 마티스. 이 그림. 저번 시간에 했던 마티즈의 이 그림. 이 그림을 보고 한참을 피카소가 서 있어요. 뭐지 이건? 이건 뭐지? 그 누구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색채를 해방시킨 거라고. 색이 선 밖으로 자유롭게 나오면서 그전에는 색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역할 정도로 뭐 탈색이라든가 아니면 나무의 초록색을 지시하는 역할로 쓰였던 색들이 색 원색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힘과 아우라를 고스란히 화폭에다가 마음껏 내질러 버렸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충격이었던 이 그림을 피카소도 바라보면서 머리를 한 대 띵 맞아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아직 내가 이 그림만큼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도발하는 그림을 못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요. 그래서 그런 그가 있나? 이 그림이 살롱 노통변에 올라와서 세간의 욕을 쌍욕을 다 먹으면서 어찌됐든 간에 주목을 받고 마티즈는 스폰서를 구하게 되거든요. 이 그림 덕분에 어찌됐든 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당시에 그 파리의 큰손이었던 거트루트 스타인이라는 여자의 후원을 받아요. 미국 소설가 대단히 큰 손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이런 큰 손의 화상들이, 이 큰 손을 가지는 화상들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인상파라든가 현대미술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그래서 미리 안목이 있는,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화상 중에 한 명을 얘가 그 선택을 받아요. 한 명한테. 그래서 마티즈는 그것으로 이제 길이 풀리는데, 문제는 피카소는 아직 무명이었고 드러낼 게 없었잖아요. 근데 피카소도 그 사람의 후원을 받고 싶어요. 그 사람의 후원을 받으려면 자기도 뭔가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 뭔가 인정을 받은 어떤 그 커리어가 쌓여야 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피카소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거트루스타인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의 초상화를 그려주겠소라고 협상을 해요. 이게 비즈니스맨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맨이 뭐냐면
이 거트루스타인은 여잔데 그 전까지 자기 초상화를 그려본 적이 없어요. 많이. 여잔데 돈이 많아요. 성공한 미국의 소설가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 초상화를 많이 그려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생각도 있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어떤 여성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초상화가 갖고 있었던 그 느낌하고 되게 많이 다른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피카소가 무려 1년에 걸쳐서 그린 게 이 작품입니다. 초상화를. 그러니까 이걸 정말 많이 담겨 있는 게 보세요. 왜 하필 그림을 이런 스타일로 그렸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필 이 여자한테 1년 동안 초상화를 그려줬을까? 여기 이제 피카소의 어떤 그 뭐랄까 삶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하나는 1년 동안 이 여자의 초상화를 그려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계속 만나야겠죠. 계속 만나다 보면서 그냥 그림만 그렸을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와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 여자한테 어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상화가 어떤 형태로 나와있냐면 기존에 박물관에 놓여있는 아름답고 곱고 고상하고 우아한 형태의 초상화가 나오면은 이 여자는 당연히 피카소를 대단히 진부한 화가로 바라봤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피카소가 얘처럼 그리면 안 돼요. 또. 왜? 이거는 마티즈의 세계니까. 그러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독창성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요. 이게 이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이게? 이 그림? 여러분이 만약에 거트루스타인 여자 이 그림 초상화라고 딱 1년 만에 줬을 때 기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뺨한테 쳤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예? 이거 여러분 초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전 뺨한테 때렸을 것 같아요. 그죠? 딱 느낌상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초상화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초상화면 어떻게 나오면 돼요? 우리도 이게 셀카 찍는 이유가 사실 그거잖아요. 이쁘게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좀 근사하고. 근데 신기하게 그런 걸 하나도 안 잡아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는 복장이 항상 저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딱 보는 순간에 그림 속에서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여자란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 들으세요? 여장부. 네. 예, 맞아요. 여장. 피카소가 이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그러고, 얘 이거 나 안 닮았는데 했을 때 피카소 던진 얘기가 당신을 닮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앞으로 당신이 닮아갈 거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원했던 자기의 모습이에요. 여장부로서. 네. 야심만만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힘과 어떤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여리여리한 여성성이 아니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장부와 같은 어떤 그녀가 원했던 그녀의 모습을 피카소만의 스타일로. 그래서 보시면은 확 다르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사실 이걸 그리면 얼마나 욕 나오겠어요. 정말로 이 그림을 칙칙하게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원하는 이 여자의 모습을 피카소는 그만의 스타일로. 색채가 아니라 얼굴도 약간 가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어떤 가면 같은 어떤 그러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이 드는 어떤 여자의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저 눈빛이라든가 담은 인매에서 이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라는 요거는 분명히 강조된 건 뭘까요? 색채죠. 오직 네. 색으로만 뭔 걸 조져놨다면 이거는 색채가 아니라 느낌 아시겠죠? 어떤 단단한 형태적인 그녀의 어떤 느낌 그거를 피카소만의 방식으로 처음 시도해본 작품 중에 하나였고 피카소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거트루스타인의 후원을 얻게 돼요. 마티즈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후원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장사를 할 때도 그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좋아. 그게 있고요.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또 그게 아닐 수 있는 그 두 개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두 개의 선택을 동시에 집어넣은 작품 중에 하나가 요놈이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마티즈가 피카소를 의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같은 스폰서가 한 명이 있는데 마티즈도 대단히 의식을 하겠죠. 많이 해요. 왜냐면 예. 마티즈도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의 선구자로서 나서고 싶었는데 이놈이 자꾸
자기 스폰서를 자꾸 물고 늘어지고 뭔가 끊임없이 뺏기려고 하는 느낌에 마티스 대단히 긴장을 하면서 당시 피카소를 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그림이 나오자마자 마티스가 또 하나의 혁신적인 그림을 그려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어요. 사실은 이게 다 마티스 거를. 예. 그래서 좀 더 감각적이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좀 더 감각적이면서 어떤 유기적인 곡선으로 그러니까 요 그림은 색이 막 지 맘대로 지 멋대로 휘몰아치고 있다면 이거는 화가가 철저하게 색과 곡선으로 이 색이 갖고 있는 감각을 컨트롤하면서 사람들한테 색이 주는 즐거움을 던진 그림이거든요. 삶의 기쁨이라는. 요거를 이제 딱 던지는 순간 마티즈는 그 알아보는 몇 명의 화상과 스폰서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대중적인 세력까지 이제 얻게 돼요. 그만의 작품 세계를 구현해서. 근데 요걸 보고 이제 피카소가 생각해보세요. 경쟁자잖아요. 이걸 보면은 분명히 이걸로 네가 새로운 어떤 길을 열었다면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길을 여는데 그냥 여는 게 아니라 너랑 정반대되는 그 세계에서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너의 작품 세계를 비꼬는 방식으로 피카소가 그림을 던져내요. 이거에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거예요. 게르니카. 이거 아비뇽의 아비뇽의 천연들. 이해되시겠죠? 예. 상반대. 이 차이를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의 작품 차이가 완벽하게 이해되세요. 큰 차이 뭘까요? 두 개. 이 두 개 큰 차이. 시선. 시선? 오로? 보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개. 이 두 개 얘기하시면 여러분 지금 야수파와 입체파 끝나요. 이 두 개 보시면.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작품 세계는 사실 이걸로 대표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개로. 인물에만 집중하고 또 해체시켰어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인물과 배경을 같이 녹였다면 여기는 오직 뭐밖에 없냐면 인물밖에 없죠. 그리고 방금 그 혜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인물이 갖고 있는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곡선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그 여성성을 끄집어냈다면 요거는 보이세요? 몸을 왜 저따구로 그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딱 보는 순간에 처음에 이거? 왜 가끔 이제 깨진 거울 봤을 때 예. 맞아요.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이 이렇게 막 조각나서 이렇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느낌이라고 할까? 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 작품에서는 이제 형태가 파괴됐다는 느낌이 드시죠. 형태가 파괴.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는 뭘까요? 색깔이 단순해요. 글쎄. 색이 정확히 보죠. 색이 어때요? 이건 보는 순간에 간질간질하고 화사하고 막 좋죠. 네. 색 톤이 확 떨어졌죠. 대단히 단조로운 색.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마티즈 피카소가 철저하게 뭘 의식해서 그렸는지. 마티즈의 색. 마티즈의 색을 의식해서 그렸고 마티즈의 곡선을 의식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는 처절하게 낮은 톤의 색과 그리고 형태를 부셔버리는 그만의 작품 세계를 구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수파 대 입체파라는 것보다는 요 둘만의 어떤 작품 세계가 이 차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도 그래요, 사실. 이게 내용도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삶의 기쁨이거든요. 삶의 즐거움. 그러니까 왜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그 낙원, 유토피아, 에덴 동산 가끔 우리들 그런 꿈 꾸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어떤 뭐랄까요. 무릉도원 같은 곳. 살고 싶다는 어떤 인간의 즐거움과 욕망과 쾌락과 감각만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그가 유기적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과 색으로 담았다면 이것도 인간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이에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인간의 밤에 찾아오는 인간의 욕망과 즐거움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이 아비뇽 여인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이게 프랑스 아비뇽이 아니라 바르셀로나에 당시에 가면은 율락가 거리가 있어요. 그 율락가 거리 이름이 아비뇽이에요. 이 언니들은 어떤 언니들이에요? 율락가에서 지금
지나가는 남자들을 쳐다보고 있는 언니들. 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두 가지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얘는 어디에요? 철저하게 밝고 빛이 있는 세상을 그렸다면 빛이 사라져버리는 어둠의 세상, 그 밤의 세상. 왜 인간 안에도 그게 있잖아요. 두 가지 동시 공존하고 있는 그 반대쪽 면을 의식해서 그렸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앞편의 여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 마티즈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오히려 나올 수 있었던 여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 자, 집에다가 그림 그리신다면 이거 거실래요? 이거 거실래요? 둘 다. 굳이 하나만 본다면. 이거 이뻐요. 마티즈죠.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마티즈 그림이 이쁘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제가 이 줌 방송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마티즈 그림을 이 뒤에다가 마티즈의 폴리네시아 하늘을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도 마티즈의 인어공주, 여기 인어공주 보이시죠? 여기 인어공주와 네. 여기 앵무새 보이세요? 제목이 인어공주와 앵무새인데 네. 말년의 작품이거든요, 이거. 네. 오늘 피카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카소 작품을 뒤에다가 막 해봤어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돼요? 보여드릴까요? 해보셨겠죠? 근데 뭘 해도 답이 안 나와. 보여드릴게요. 뭘 해도 답이 안 나와. 네. 몇 개를 해봤는데 이래서 마티즈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들었어요. 마티즈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보면 나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마티즈가 갖고 있는 색을 다루고 선을 다루는 감각은 그러니까 이게 뭘로 계산이 안 돼요. 산술적으로나 뭐 이렇게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는 그 감각이거든요. 그 감각은 피카소도 인정해요. 피카소가 본인이 천재라고 알고 있지만 마티즈의 이 작품을 보고 마티즈가 보여주는 이 색채에 대한 감각은 본인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보기에는 뭐야 하지만은 실제로 이걸 벽에다 걸어놓거나 아니면 마티즈의 그림은 집에다 인테리어를 해놓으면은 대단히 세련되고 감각적이면서 보기 좋아요.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화가 인테리어 중에서 가장 각광받으면서 많은 소품과 벽지 인테리어 쓰고 있는 게 마티즈 작품입니다.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누가 봐도 이거는 집에다 걸고 싶진 않죠. 이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이게 무섭죠. 철저하게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피카소의 그림의 철학이 나오고 이걸 이해하시면 나머지 피카소 그림이 다 이해해요. 마티즈는 색채를 해방시킨 역할이었고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보다는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한 거잖아요. 둘 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창조를 한 거거든요. 얘는 색으로. 피카소는 형태로. 정확히 말하면 결과론적인 건 형태지만 피카소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거예요. 모든 창조는 파괴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해요. 모든 새로운 시작은 파괴를 해야 시작이 된다. 저는 이거 되게 많이 느끼네요. 유럽에 있을 때, 유럽에서 1월 1일 0시 해피 뉴 이어 할 때, 이게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그 의식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길거리에서 막 하는 게, 포도알을 먹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뭘 하는 줄 아세요? 길거리에서 하면은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있던 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다 던져요. 이게 정서적으로 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생각해, 광주에 꽉 찬 사람들이 바닥에다 유리나 병 다 던지면은, 그 분위기. 근데 걔네한테는 그거예요. 우리한테 이상한데, 이거를 깨뜨려야지 복이 온다라는 게 걔네 갖고 있는 해피 뉴이어에 대한 정서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깨뜨려야지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전 그거 보면서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보여줬던 예술의 시작은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면 기존의 것들을 와해시키고 부셔버려야지, 파괴를 시켜야지. 근데 보세요. 마티즈도 사실은 파괴를 한 거예요. 뭐를? 색채를.
갇혀있던 색채를, 갇혀있는 그거를 그 허물어 내려는 어떤 그런 파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피카소는 정확하게 뭘? 형태를 파괴시켜버린 거죠. 형태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가운데 있는 언니 이거. 자, 딴 거 보지 마시고 요거 보시면 좀 뚜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형태가 어떻게 파괴된 거냐면 단순히 쪼개버린 게 아니라 그 파괴시키는 방식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방식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봐도 보세요. 제 이면만 나오죠. 제 뒤통수는 안 보이죠. 그렇죠? 제가 뒤통수로 돌아하면 뒤통수가 나오지만 또 정면이 안 보이죠. 제 정확하게 옆에 모습은 또 안 보이죠. 어떤 건지. 피카소가 선택한 그 형태의 파괴는 이런 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우리가 그림은 평면에 그리기 때문에 한쪽 시점에서 보여주는 것만 그림을 이렇게 다 담잖아요. 한쪽 시점에서 보여지는 거를. 근데 피카소는 야, 왜 내가 한쪽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으로만 그림에다가 그걸 다 올리냐 이거예요. 어떤 한 대상이 있으면 내가 그를 바라보는 벽면, 옆면, 뒷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그 부분을 어떻게 평면에다가 다 올려버리자. 그게 피카소가 그린 입체파고 그게 형태의 해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그리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 벗어나진 않잖아요. 인물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근데 피카소는 그게 아니라 왜 정면에 보이는 이 형태를 그리냐 이거예요. 옆면에 보이는 형태도 집어넣고 뒤에서 보이는 어떤 형태도 그냥 다 집어넣어 보자라는 게. 그래서 그림을 보면 피카소의 그림은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다시점이 들어와요. 한 대상에 여러 군데의 시점에서 바라본 그 특징들이 모아져 있는 게 피카소 그림의 특징이고 그걸 입체파라 그래. 큐비즘. 보세요. 언뜻 보면 어디 있나? 이거 손 보이세요 혹시? 화면에 손 보이세요? 안 보이나? 이렇게.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보시면 이 언니 얼굴 정면 얼굴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쪽 면은 정면이고요.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옆면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형태인 줄 알았는데 반절은 정면이고 반절은 옆면에서 본 게 갖다 붙여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정면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게 몸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면의 몸통이 아니라 뒤에서 그린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시선을 한쪽 면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점을 써서 대상을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대상은 다시점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퀴즈 들어갈게요. 우리는 하나의 시점으로 보는데 대상이 저렇게 다시점으로 되었을 때 보기가 좋을까요?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러워요. 이해되시겠죠? 네. 우리가 왜 피카소 그림 보면은 야 뭐야 라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피카소 그림 보면 대부분 욕해요. 피카소 그림 보고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좋아 이런 분 하나도 없어요. 피카소 그림은 보는 순간에 사람들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왜? 어떤 대상을 보세요.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벌써 뇌 프로세스는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다는 예측. 근데 그 형태가 와해돼 버린 거. 내가 예측하는 프로세스가 가다가 끊겨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은 뭐지라고 그걸 찾기 위한 그 생각의 과정이 억지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피카소의 모든 그림은 보면은 다 어렵고 불쾌하고 불편해요. 이유인즉슨 뭐기 때문에 형태를 다 박살내놨기 때문에. 그 형태 해방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형태가 아니라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지랄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 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건 인간이라는 형태 대충 짐작은 되잖아요. 그래도 머리가 이 정도에 있고 가슴 이 정도에 있고 팔에 있고 어느 정도 가면 갈수록 이제 이 형태가 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아볼 수 있다 없다. 더 못 알아보는 그 형태를 써서 그림을 그렸는데 놀라운 건 그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대단하다는 평을 얻은 게 피카소의 나중에 작품 세계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에 등장하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이 둘의 작품을 그리는 어떤 그들의 스타일이 정확하게 여기 명시가 돼요. 보세요. 이
강렬한 색을 그리려면 밤에 그려야 할까요? 낮에 그려야 할까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낮에 그려야 이런 색깔 나와요? 밤에 그려야 이런 색깔 나와요? 낮에. 그럼요. 밤은 인공적인 조명을 쓰죠. 그럼 이런 강렬한 색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마티즈의 작업 시간은 항상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예요. 이 사람은 거의 공무원처럼 그림을 그렸던. 자, 아침 9시부터 매일 저녁 5시까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면 화실의 풍경은 어땠을 것 같아요? 화가들이 막 보여지는 지저분하고 막 더럽고 막 정리 안 되는 모습일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도 대단히 댄디한 상태로 그림을 그리고요. 모든 물건들이 그 자리에 탁탁탁탁 정해진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됐죠? 반면 이 양반은 낮에 그릴까요? 밤에 그릴까요? 밤에 그림. 짐작되시죠? 왜? 보고 그린 화가가 아니라고요. 대상을 볼 필요가 없는 화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그리다 보니까 밤에 쓰는 조명은 다 뭐예요? 대부분 아직은 촛불이나 어두운 조명이었겠죠. 그러면 그가 받아들인 세상은 화려한 색상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기가 안 들어온다. 않겠죠. 보세요. 화려한 색을 썼지만 비교되지 않아요? 분명히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들어가긴 했지만 비교가 안 되죠. 느껴지세요? 색을 다루는 느낌 자체가? 밤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밤에 그린다는 얘기는 눈으로 보고 그리지 않고 뭘로 그린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각으로 그리고 상상력으로 그린다라는 거. 자, 왜 피카소가 형태를 선택한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 색은 내가 정말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감각을 찾아야 돼, 보면서. 근데 밤에 그리는 거는 그 색에 대한 감각을 내가 찾을 수가 없죠.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건 그래서 뭘로? 뚜렷한 형태로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의 모든 그림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깨부진 형태든 아닌 형태든 뚜렷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선을. 하면 얘는 그게 없는 거고. 작품 세계 이제 이되시죠. 둘 간의 어떤 작품 세계를 끌고 가는 거가. 그래서 이 형태들은 더 와해가 되고 더 부서질 거고 더 알아보기 힘든 그런 지경으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이거? 장군상 같아요. 장군상이요? 네. 네, 그런 느낌 들어요. 네. 눈 감은 수염남 아저씨. 눈 감는 수염.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면요. 이 처음에는 형태가 깨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야, 뭘 그린 거야? 짜증나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차원이 약간 다른 어떤 그 깊이감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자세히 보면 또 보여요. 신기하게. 이게 뭐냐면 이거의 심화 버전이에요. 이거의 심화 버전 보세요. 이거는 대상이 깨져 있어서 서로 다른 여러 시점에서 그린 거를 이렇게 한 평면에 집어넣었다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평면으로 집어넣으니까 그림인데 뭐가 안 느껴져요? 입체감이 안 느껴지죠. 그래서 어떻게? 그 심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심도를 어떤 면을 틀어서 거울 유리처럼 틀어가지고 배치를 시켜놓으면 놀랍게도 형태는 뚜렷한 형태가 나오지 않지만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깊이감 있고 심도가 있는 인물이 입체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래서 입체파의 심화 버전. 느낌 아시겠죠? 이제 볼라르라는 화상이고요. 느낌 아시겠죠?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미쳐가겠구나라는 느낌. 그리고 색채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대단히 단조롭고 뭐랄까 다운되어 있는 어떤 색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하나 큰 차이는 이게 있구나. 네요? 마티즈는 태생 자체가 프랑스 북쪽에서 태어나요. 추운 지역이죠.
프랑스 북쪽이니까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이런 어떤 그런 북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사람 스타일이 어떨까요? 1번 활기차다. 2번 사색을 많이 한다. 사색을 많이 한다. 팀상 두 번째죠. 자, 피카소는 어디서 태어나요? 스페인 안달루시아 말라가에서 태어나요. 그 남부 해양 항구 도시, 지중해 바다. 캐릭터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완전히. 그럼요. 대단히 정열적. 이거 자유분방하고 스페인 가보죠. 막 그냥 여자들 보면 막 그냥 불타오르는 스타일. 어? 그게 그림 속에 반영이 돼요. 이거랑 또 뭐가 반영되냐면 요거 이제 보시면 이게 다 끝나요. 마티스는 30살 넘어서 얘는 법대를 나왔고 법률 행정가로 일을 하다가 그림을 그려요. 마티스는. 피카소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을 갖고 태어났을 때부터 뭐 여튼 그림 그렸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타고난 천재에다가 아버지가 화가이기 때문에 계속 뭐랄까요, 그 천재의 화가의 길을 걸었던 이게 피카소예요. 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크게 다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찍어보세요. 어떤 영감이 들었을 때 미친 듯 그냥 그 영감대로 막 손이 움직이는 화가는 누굴까요? 피카소. 예, 됐죠. 내 영감이 딱 들어오면은 내가 그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이 그거를 재현할 수 있는 화가는 피카소예요. 마티즈는 영감은 마티즈 어떻게 들을 것 같아요? 영감하다. 이렇게 영감이 키고요. 마티즈는 사색이라고 말씀드렸죠. 북유럽 스타일이고 법률 행정가예요. 색칠 하나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생각이 겁내 많아. 하나 올리고 이게 맞나? 하나 올리고 이게 맞나? 이 색이 아닌가? 이게 마티스의 그림 방식이에요.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냐면 마티즈는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그리기 때문에 어떤 한 명과 특정한 하나의 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지 않아요. 마티즈 그림 그래서 항상 전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한 지점에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잘 모여지지 않아요. 마티즈 그림.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색과 형태를 다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면 피카소 그림은 딱 보는 순간에 단순 명료해요. 왜? 뭘로 그렸다 그랬어요? 상상으로 그렸죠. 영감으로. 상상으로 그렸기 때문에 상상으로 그리는 거를 복잡하게 그리겠어요? 그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뚜렷한 형태와 뚜렷한 어떤 색감과 느낌으로 단순 명료하게 딱 표현되는 게 피카소의 작품성이에요. 그죠? 피카소 여자들 얘기는 너무 길어갖고 못하고요. 아이씨. 좀만 더 할까요?